안녕하세요. 저는 핸드 스튜디오의 안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직 문화에 관해서나 아니면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저희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전문 강의도 아니고요. 저 강사도 아니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다음에 보여드릴 영상은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 그냥 한 기업의 작은 기업의 직원들이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찍은 영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저희 회사에서 매년간 직원들에게 이런 영상을 만듭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에게 회사는 어떤 곳입니까? 당신에게 핸드 스튜디오란 어떤 곳입니까?를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직원들이 대답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기록물로 남겨둡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나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원들이 얼만큼 공유하고 있고 또 얼만큼 깨닫고 있는지를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하나의 저희의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들어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저희 핸드스토리 시간입니다. 저는 배움의 이유는 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으로 북한 이탈 주민분들과 대학생 과외 봉사자분들이 연결되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예정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IT 기술이나 또는 웹 기술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IT 기술을 활용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에서 스루 패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넓은 시야, 정확한 타이밍, 패스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UX에서도 유저 셀링 포인트, 마케팅,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등 전체적인 서비스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핸드 스튜디오에서 하고 싶은 것은 서비스 기획부터 디자인 그리고 개발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섭렵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을 때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도 더 좋은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요. 그 사람이 월드와이드를 만들고 하이퍼텍스트를 만들었던 것처럼 저도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세상을 좀 더 진보시키는 그런 개발자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것을 우리끼리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좁게는 가족부터 넓게는 사회적으로 안 보이는 곳까지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후원 아동이 생겼어요. 많이 기다려왔었거든요. 앞으로 후원 아동과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회사에서 바퍼 봉사활동을 갔었었는데요. 이렇게 식사를 가져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뿌듯했고 다양한 경험들을 다 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비단 핸드 스튜디오를 홍보시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믿고 있는 스마트 TV 산업의 어떤 가능성 같은 걸 세상에 좀 더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 같은 IT에서 이제 실체를 바로 다루지 못하고 이제 지쳐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좀 뭔가 잠시라도 밥 먹을 때만이라도 여유가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밤에 주로 여는 그런 식당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일만 하다 보니까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대학원을 선택하게 됐고 그래서 대표님한테 얘기를 해서 다니겠다고 하니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프로젝트를 자기 실력 믿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함께 합심해서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에게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지식들을 많이 나눠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회사에서 부대끼는 시간이 많아서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찌고, 같이 빼고 이 모든 걸 함께할 수 있는 제2의 가족이 생겨서 더 행복합니다.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상사나 동료 간의 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을 토로할 때 보면은 아, 나는 진짜 좋은 동료들과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새삼스럽게 깨닫게 돼요. 스마트 TV 업계 자체가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레퍼런스나 또 가장 전문가들이 바로 옆에 있는 동료들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핸드 스튜디오는 청춘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청춘은 눈물이 있어 아름답고 꿈이 있어 아름다운 존재라고 했습니다. 또 청춘은 날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성장하기에 또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핸드 스튜디오에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향한 희망을 잊지 않았던 꿈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탁월함을 향한 열정은 있지만 그 탁월함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알면서 날마다 성장하는 곳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핸드 스튜디오는 바로 청춘입니다. 네, 조금 난해한 영상이죠. 네. 이 영상을 제가 앞에 보여드린 이유를 제가 오늘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세계 스마트 TV에서 컨텐츠 시장이 열렸던 그런 주요 거점들을 제가 그냥 짧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0년 2월에 창업한 3년 8개월 된 신생 벤처입니다. 모두가 스마트폰 관련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기억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러 갔더니 한 달에 100개 정도의 신생 벤처가 생긴다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 IT 쪽 관련이 한 60% 됐었고요. 그런 얘기를 듣던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스마트폰 2009년 11월 KT를 통해서 아이폰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열렸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마트폰 혁명으로 모두가 이 모바일 관련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조금 다르게 스마트 TV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래프에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스마트 TV라는 오픈 플랫폼을 가진 그런 스마트 TV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른 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삼성이 저희가 창업하고 몇 달 후에 퍼블릭한 오픈은 아니지만 좀 약간 비공개적이긴 하지만 저희 같은 서드파티를 수용하는 그런 정책을 하면서 저희가 TV의 컨텐츠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없었고 플랫폼은 나왔는데 여기에 컨텐츠를 공급할 업체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그냥 신나게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컨텐츠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형태인데요. 컨텐츠를 요즘 얘기하는 앱 형태로 바꾸는 건데 TV 쪽에서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컨텐츠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뭐 외주 계약이나 이런 식이 아니고요.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TV 산업에서는 라이센스 형태로 컨텐츠를 공급자에게 팔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균 연령이 지금 27세 정도 되고요. 28세 정도 되는 자회사까지 하면 한 40명 되는 청년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그 친구들이 주구장창 앱만 만들었습니다. 한 3년 반 동안 거의 집에도 안 가고 신나게 앱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00개 정도의 배구 앱이 있고요. 한 150개 나라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그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막 스마트 TV가 갑자기 뜨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홍보 담당자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 기사 내는 방법도 몰랐고 뭐 잘 알지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언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2010년 창업하고 2010년 11년에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영업을 하러 갈 때 제 역할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스마트 TV 자체를 이해시키려고 클라이언트를 찾아다녀서 막 설명했었고 그때 거래 계약으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저의 1년의 활동이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임원들 앞에서 새로운 플랫폼 스마트 TV의 전략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영업을 하러 다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 TV가 아직 대세는 아니지만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플랫폼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수월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저희 회사 직원들은 이런 기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 꿈이 다른 친구들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예전에 어떤 기자분이 저희 회사를 기사를 냈을 때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구글 핸드 스튜디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뒤부터는 다른 기자님들도 계속 그 문구를 인용해 주셔서 저희 회사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두렵습니다. 구글이 혹시 이 사실을 알면 신고나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저희 회사가 밖에서 굿컴퍼니라는 소리를 듣게 됐는지, 굿컴퍼니는 한국말로 인용을 하면 좋은 회사, 선한 회사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러면 좀 너무 도덕적 개념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저는 소위 얘기하는 그냥 좋은 회사라는 소리를 듣게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씨가 비가 와서 그런지 제가 앞에 서 있으니까 다들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어요? 그런 거 아니시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강의가 끝나면 네트워킹 시간도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을 뵙고자 오신 걸로 아는데 좀 즐겁게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나이가 젊으니까 신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리액션을 좀 취해주시면 저도 힘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는 여기는 저보다 더 잘하실 건데 저희 회사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원룸에 책상 5개 놓고 시작했고요. 저렇게 실평수가 7, 8평 정도는 진짜 원룸에 그냥 제가 이렇게 논현동의 원룸에 월세가 70만 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저기에 책상을 놔야 되는데 책상 살 돈이 없어서 제가 기획서 쓰는 일은 좀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웃 회사에 좀 큰 회사한테 아주 큰 프로젝트 기획서를 대신 써주고 그 발표까지 해주고 대신에 기자재를 사달라 그래서 딜을 해가지고 몸값으로 몸을 팔아서 한 달간 창업하고도 한 달간 저는 그 회사 가서 있으면서 저걸 다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5개 놓고 가운데 탁자를 딱 넣고 시작했습니다. 저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 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꿈치를 들고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좁았는데요. 1년 동안 저기 있었는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대기업의 클라이언트가 왔는데 회의할 자리가 없어서 저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도 얘기해야 되고 막 NDA 사항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바로 30cm 뒤로 직원의 그 등에 열기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장적 기회가 조금 빨리 왔었고 열심히 일했더니 제가 연말에 딱 통장을 열었더니 저희는 또 돈을 안 쓰기로 유명했었거든요. 열었더니 개인으로는 좀 큰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본금은 일단 벌써 넘었고 수익이 벌써 저희가 자본금 1억으로 시작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모여 있었습니다. 몇 억이 수익으로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주변을 찾아봤더니 성공한 대표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외제차를 사더라고요. 그 BMW 뭐 이런 걸 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도 사야 되나? 생각했는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회사에 철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직원들한테 물었죠. 뭐 하고 싶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사 좀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갔습니다. 이런 방이 한 4개 정도 더 있는 큰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 중에 하나는 회의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굉장히 서러움이 있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진짜 전용 회의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냥 꿋꿋하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연말에 통장을 열었더니 또 돈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제 외제차를 사도 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한 직원이 저보고 얘기했습니다. 차값이 5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그건 죄라고 그거는 감옥소를 가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물론 뜨끔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친구가 얘기가 맞다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 철학에서는 굉장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때까지만 해도 회사 차도 한 대도 없었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 조금 더 걷자.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할까 싶어서 다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 디자이너한테 너희 마음껏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봐라. 내가 가진 수익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부터 좀 복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인데요. 보통 IT 스타트업들은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건데 저희도 책을 사보는 건 무조건 무료입니다. 그래서 예스24 핸드 스튜디오 계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직원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이렇게 담아두면 담당자가 매달 이렇게 결제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평균 연령 28세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깔깔깔깔 웃음소리가 나고요. 저희가 삼성이랑 일을 많이 하는데 삼성 분들이 오히려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항상 미팅은 저희 회사에서 잡으십니다.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좋고, 제가 굉장히 자랑할 게 있는데 뭐냐면, 아마 그런 분이 없을 건데 저희는 IT 개발자가 한 12명, 11명 정도 되거든요. 개발자가 3분의 1인데 여성 개발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IT에서 남녀 비율상 여성 개발자가 많은 회사가 저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진짜 집에 우환이 있으세요? 다들 표정이 네. 회사에 고양이도 키웁니다. 이 친구 직급이 과장입니다. 그래서 그 창업한 지 3년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들어온 지 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밑으로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밑에 친구는 이 친구를 목욕시켜야 되고 뭐 밥을 줘야 되고 이런 기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이니까 특별히 뭐 이벤트를 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이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전력난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는 오전에 전력난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들으면 그날 출근해가지고 전력난이 가장 부족한 오후 2시에 모여서 컴퓨터를 다 끄고 에어컨 끄고 이렇게 팔씨름대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매일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은 밖으로 놀러를 나갑니다. 컴퓨터 끼고. 그래도 약간 에이전시 업무를 띄고 있어서 굉장히 직원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밖으로 그냥 놀러를 나갑니다. 재밌는 영화가 개봉했다 그러면 영화를 보러 가고, 가을날에 날씨가 좋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러 나가기도 합니다. 직원들의 명찰에는 직급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꿈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회사의 비전이 뭐냐면 저희는 매출 100억 하자, 무슨 업계에서 1위를 하자, 저희는 이런 꿈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의 꿈은 개개인의 직원들 모두의 꿈을 실현시켜 주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하는 게 저희 기업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꿈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명찰에 새겨놨고요. 그래서 상대를 볼 때 저 친구는 저런 꿈이 있었지라고 조직 활동으로 개인의 꿈이 이렇게 묻히지 않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24시간 항상 요즘도 IT 회사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간식을 24시간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제가 간식 전도사입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하고 블로그에 패친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대표님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저희 회사가 맨날 오늘 간식은 뭐 샀습니다. 제가 일부러 홍보팀장한테 무조건 푸시하라고 그랬어요. 그 메시지는 꼭 전해라. 왜라고 생각했냐면 한 달에 간식을 30명 드리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아십니까? 40만 원이 듭니다. 30명을 간식을 24시간 이렇게 비치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들죠. 물론 첫 3개월은 100만 원이 듭니다. 매달. 그러니까 첫 3개월만 직원들이 정말 미친듯이 먹고요. 그 뒤부터는 알아서 양을 줄입니다.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줄입니다. 다이어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는 조금 더 나가서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숍에서 파는 커피까지 회사에서 이렇게 다 사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모든 스타트업들이 공통점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목요일이 되면 육체적 피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럼 저희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전 직원이 모여서 보시는 것처럼 카트라이더 대회를 엽니다. 처음에는 여자 직원들이 막 거절했어요. 저는 운전 게임 같은 거 잘 못해요 그랬는데 지금은 전 직원이 거진 다 무지개 장갑이고 다들 거의 뭐 프로게이머 수준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막 분위기가 너무 좋고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면 저희가 2층에 살고 있는데요. 3층에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너무 시끄럽다라고 경비원 아저씨를 통해서 항의하면 제가 막 허리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죠. 근데 3층이 누구냐면 카트라이더 게임을 만든 넥슨입니다. 아직도 저희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그 분들이 경비원 아저씨한테 2층은 사실 신흥 종교 집단 아니냐고 물어봤다는데 사실은 이렇게 카트라이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옷이 굉장히 이렇게 트렌드가 좀 뒤처지게 되죠. 막 슈리링 입고 다니고 막 회사에서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오는 직원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저희 이사진들은 서로 눈치를 주고 바로 직원들을 데리고 백화점으로 갑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나눠주고 1시간의 미션 게임을 해가지고 네가 고르고 싶은 옷을 뭐 예를 들면 여름이면 여름에 가장 잘 맞는 오피스룩을 골라오시오. 그러면 구매를 다 하면 다시 회사로 들어와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다 미션 게임입니다. 돌아와서 즉석에서 패션쇼를 열고
디자인 실장님 저 이 사진들 앉아서 이렇게 또 베스트 드레서하고 월스트 드레서를 뽑아서 다시 상품권을 제공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4-5번 정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결혼한 친구들이 3-4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을 빨리 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 스승님들한테 배운 거는 행복은 가정에 있고 직장은 자아를 실현하는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제 상식으로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것 같아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데 요즘 수도권에 사는 여성들의 평균 결혼 연령이 31.7세랍니다. 굉장히 많이 늦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기업이니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무조건 1,0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한 친구들이 많고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저보고 얘기했습니다. 올해 얘기했는데요. 준이야, 나는 결혼을 하고 들어왔다. 굉장히 언페어한 시스템 아니냐. 불공정하다. 그래서 그 친구는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녀를 낳기만 하면 무조건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얼마 전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 되면 회사는 또 부모님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회의실로 모여서 부모님들에게 회사가 준비한 카드에 직접 부모님이 쓰는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공한 대표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데요. 행복한 대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도 아닌데 직원들의 부모님과 카톡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부모님들이 막 항상 한 달에도 몇 번씩 안 사장님 잘 지내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회사에는 부모님들이 자주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마음껏 오셔서 커피도 드시고 저랑 인사도 나누시고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의 정직원이 되면 한 가지 서약서를 써야 됩니다. 강제 서약서인데 그걸 동의해야 정직원이 될 수 있는데 뭐냐면 국내 아동 1명을 후원 입양하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서약서를 쓰게 되면 회사는 그 직원을 대신해서 그 아동을 평생 후원합니다. 그러면 막 후원 아동들한테 편지도 날아오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 회사 직원들의 모든 책상이나 벽에는 후원 아동이 보내준 편지나 사진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희는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요. 강남 교보문고 지하에 있는 핫트랙스로 출근한 다음에 법인카드를 들고 후원 아동들에게 선물할 그 선물들을 사러 막 다 같이 뛰어다니는 그런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봉사합시다, 뭐 합시다 크게 막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공지만 할 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직원들이 이렇게 알아서 나갑니다. 이 사진들의 공통점은 제가 없습니다. 제가 없어도 직원들이 알아서 다 서로를 돕고 하는데 이렇게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아시죠? 페이스북이나 SNS로 많이 공유됐던 건데요.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가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이랍니다. 저희 회사도 IT 회사니까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가 있겠죠. 예를 들면 개발자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놀고 먹는 사람이라 보고 있고요. 반대로 프로젝트 매니저는 개발자를 가르쳐줘서 이렇게 공장에서 그냥 공돌이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시선입니다. 저희 회사도 이런 인식이 각 직업군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면요. 매해 10월, 11월, 12월 이 남은 세 달은 각 직군의 달로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회사의 10월 달은 개발자의 달입니다. 매년 10월 달은. 다음 달은 이제 곧 11월 달인데 디자이너의 달이고요. 그럼 뭘 하냐면 개발자들이 그 중심이 돼가지고 한 달의 행사를 다 짭니다.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행사도 있고요. 밖으로 디자이너 기획자를 모시고 함께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이 행사의 취지는 개발자가 생각하는 인생의 철학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 그리고 일하는 방식들을 오픈된 공간에서 서로에게 공유하는 그런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행사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내부 세미나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디자인의 달에 디자이너가 디자인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왜 커뮤니케이션에 저희가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논하기만 했는데 그 자리는 어떤 유명한 아주 비싼 컨퍼런스보다 훨씬 더 진지해지고 훨씬 더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뿌듯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기획자의 달 행사는 아직 올해는 열리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기획자의 달 행사를 했는데 굉장히 제가 박수도 보냈고 저희한테 뿌듯한 행사였는데 예를 들면 기획자는 자기들끼리 고민하더니 우리는
기획자의 수많은 역할 중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소통이 막힌 곳을 뚫어주는 역할로서의 프라이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기획자들이 자기들끼리 준비했냐면 저희 회사가 6층 건물입니다. 넥슨도 있고요. 뭐 닥터 자르트라는 잘 나가는 화장품 회사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넘어서서 자기들끼리 소통을 했습니다. 기획자들이 디자이너 개발자에게 1일 동안 바리스타가 돼가지고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주문을 받아주고 그렇게 서빙도 직접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렇게 사내 커피숍에 디자이너 개발자를 직접 주문도 하고요. 이거는 저희 건물 엘리베이터에 다른 층에 있는 회사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삼행시 짓기 대회도 하고 이렇게 무료 커피도 제공하고 했는데 저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반응이 있었고 직접 메모도 남겨주고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무슨 대학생 프로그램 같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 프로그램이 세련됐다가 아니라 이런 소소한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엄청난 반응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닥터 자르트라는 회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넥슨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1년 동안 살면서 한마디 말도 없었는데 그날 행사 이후로 서로 초대하는 행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닥터 자르트 여성분들은 아실 건데 남성분들 모르실 건데 그 비싼 화장품을 지원가로 구매하게 됐고요. 그 뒤부터는 넥슨하고도 뭐 소통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뒤로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다른 디자이너하고 개발자는 기획자가 얘기하는 용어를 아무리 써도 그들의 사고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냥 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 작은 행사를 통해서 개발자들, 디자이너는 기획자가 저런 역할을 하고 저런 윤활제 역할을 하는구나를 느끼게 됐다는 그런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후에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30년 후에도 여러분 IT 개발자로 있으실 겁니까? 아니면 30년 후에도 IT 기획자로 있으실 거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한 요지는 그 후에도 행복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하루는 30년 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근무해보자 라는 취지로 한 달에 한 번씩 휴가 말고요. 그냥 근무를 하는데 한 달에 하루는 30년 후에 자기가 이런 취미를 갖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저희 직원들은 대부분 어딜 갔다 왔냐면 케이크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IT 마우스나 키보드를 버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이렇게 케이크를 만드는 행사에 참여하고 왔었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뭐 이런 복지만 많고 스타트업이라고 뭐 이렇게 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제도나 인사 매뉴얼이나 성과 매뉴얼이 대기업에서 쓰는 것들의 양식을 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핵심은 다 따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한 가지가 딱 다른데 뭐냐면 지위고와 배경, 나이를 막론하고 누구나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지향한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차장님이든 직급은 있지만 평가는 직급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의 평가에서 최고 1위를 한 친구가 1년 연속 직급은 대리였습니다. 들어온 지 6달 만에 1위를 했었고 뭐 또 1년 만에 또 1위를 했었고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신제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익 공유금 제도를 1년에 2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회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진인데요. 무슨 사진이냐면 여러분 송년회 아시죠? 이제 송년회 철이 다가오는데 송년회 어떻게 하십니까? 술자리 예약하셔야 되고 식당 예약하고 그래야겠죠. 저희 회사의 송년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8도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심지어 중국과 일본에 계신 부모님에게 비행기표를 끊어드린 다음에 서울의 가장 좋은 호텔로 모십니다. 그리고 1박 2일 동안 공식적으로 효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경상북도 포항 촌놈 출신입니다. 서울 온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희 늙으신 아버지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아들내미가 뭘 하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서울에서 스마트 TV 애플리케이션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전혀 못 알아들으시겠죠. 거기서 착안한 행사입니다. 서울로 모셔서 그날은 저희가 만든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끄집어내놓고요. 스마트 TV도 있는 TV 없는 TV 다 갖다 놓은 다음에 부모님 한 분 오실 때마다 아들내미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집니다. 매년 모든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12월 28일 날 하얏트 호텔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한테는 가장 자랑스러운 사진이자 가장 뿌듯한 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핸드메이드란 뜻 아시죠? 사전적 정의는 손으로 만든 이란 뜻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벽면에 핸드메이드란 손으로 만들었다는 그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 스튜디오가 만드는 모든 서비스와 제품은 손으로 만든 것만큼 탁월하고 우수해야 된다는 것을 정의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문화와 저희의 삶의 양식 자체가 핸드메이드처럼 우수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요. 저희는 이것을 핸드 스튜디오의 명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를 넘어서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문화보다 더 강한 것이 문화의 최상급인 명예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저희는 조직 문화를 넘어서서 모든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 그래서 명예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강의를 나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지 않기로 했는데요. 오늘처럼 반응이 없으신 강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아마 사업을 하고 계셔서 좀 심각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미리 예상되는 질문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기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많이 참석해 있을 겁니다. 너희는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기자분들에게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도 마지막에 하려고 합니다.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컴퍼니라는 내용을 듣자마자 저희 회사 직원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에? 저희가요? 왜 굿컴퍼니죠? 왜냐하면 대표가 IT 출신이 아닙니다.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라서 IT 쪽에 사실은 뿌리가 깊지 않고 이해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3년 반 동안 커오면서 IT 관련지에 노출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IT 쪽에 인맥도 많이 없었고요. 저희는 조용히 저희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고 저희만의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저희 회사에 방송국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였냐면 대기업의 횡포가 밖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무슨 유업 사건이나 무슨 라면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반대급부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직원들이 이런 반응이 이랬습니다. 왜 저희가 굿컴퍼니죠? 저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또 다음 많이 들었던 기자들이 찾아와서 마이크를 이렇게 대면서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9시 뉴스에 나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9시 뉴스에서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들이더니 꼭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굿컴퍼니가 되는 수단이 있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하버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최고의 경영자 과정이라는 비즈니스 스쿨에서 올해부터 굿컴퍼니 과정이 생겼대요. 신기한 일이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정의한답니다. 사회 후원 또는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가? 즐거운 문화가 있는가? 뭐 이런 방법적인 면으로 쭉 가르친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굿컴퍼니가 될 수 있다는 지식을 가르친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바로 생각이 되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든 대기업들은 지금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들은 존경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은 왜 굿컴퍼니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걸까요?
기존 기업이 갑자기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좋은 기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미묘한 차이는 무엇일까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 스튜디오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23년 전, 22년 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경영학 입문 개론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 설레임을. 왜냐, 그 교수님이 영어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서를 사오라 그랬거든요. 뭔가 원서를 옆에 끼고 이 교정을 걸으면 뭔가 뿌듯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서 딱 들어가서 첫 장을 딱 이렇게 펼쳤는데 첫 장에 뭐가 있었냐면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3가지 플레이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업과 가계와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중에 기업의 역할, 경영학이었습니다. 기업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로 적혀 있었는데 한국말로 해석하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기업이란 가계의 자원을 활용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 다음 그 이익을 다시 가계와 사회에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이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기자분에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기자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죠. 교수님들이 물을 때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죠. 제가 반론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문장은 1번, 2번으로 나눠져 있지도 않았고 그냥 쉼표로 있는 완전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정의를 정확하게 살리려면 이 두 문장, 두 단원이 단락이 완전하게 사이클이 돌아야 기업이라고 정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뿐이었습니다. IT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IT 기업이니까요. 모든 IT의 스타트업들은 제가 보니까 플랫폼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서비스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든 이 분야에서는 내가 플랫폼이 되고 싶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플랫폼이 잘 되기 시작하면 이 플레이어들은 무조건 이 플랫폼을 거쳤어야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건 가치가 창출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플랫폼이 되고자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서로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이 플랫폼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관리가 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생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다 이런 꿈들을 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저는 기업도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서비스 그 전에 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플레이어에는 직원도 있고요, 파트너사도 있고, 클라이언트도 있을 수 있고, 잠재 고객도 있을 수 있지만 직원의 부모, 직원의 아내, 남편, 가족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묻는 거죠. 서비스로 세상에 아주 선순환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기 전에 당신은 그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확률도 있어야 되고 천운도 따라야 되는데 그 전에 당신 기업이 먼저 주변에 있는 플레이어들한테 플랫폼이 되는 경험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이 핸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그들이 인사이트를 얻고 감동을 받으며 또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문화를 배운다든지 이런 서스테이너블한 밸류 테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른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기업을 해야 될까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죠. 저는 멘토도 없었고 사업을 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다른 회사 컨설팅을 많이 해봤지만 제가 이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며 한 경험은 없었죠. 그래서 무식하면 이렇게 정의부터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정의를 찾아봤더니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도모할 기자의 업업자, 이익을 얻기 위해 제한할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 아 그렇지, 저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키를 내려보니까 2번 정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자를 쓰더라고요. 저게 뭐였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일으킬 기자의 업업자, 새로운 일을 일으킨다. 그러면 나는 뭔가 새로운 걸 일으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적 관점에서 비즈니스만 새롭게 일으킨다고 기업일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3가지 업을 일으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뭐냐면 시스템 레벨, 도메스틱 레벨, 플레이어 레벨에서 3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일을 일으켜야겠다. 그래서 시스템 레벨은 저희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도 가지 않았던 스마트 TV를 선택한 거였고, 도메스틱 레벨은 저희 회사 조직 문화에서
남들과 가지 않는 특색 있는 모습을 꿈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어 레벨은 아무도 조직을 얘기할 때 한 개개인에 집중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직원 구성원들에게 한번 집중을 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현상을 한번 일으켜보자라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한번 달려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법인을 세우신 분도 있을 거고 법인을 세우시려고 계획 중이신 분도 있고 세우신 분도 있을 겁니다. 법인은 한자로 보면 법으로 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뒤에 사람인 자를 눈여겨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여러분들도 여기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젊으신 분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BMW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수십억을 들어도 내 안에 있는 내 가치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약간 갈망과 같은 건데요.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스승님에게 받은 거는 자신의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다해서 열정과 신념을 바칠 수 있을 때 인생의 행복함을 찾을 수 있다고 수많은 철학책이나 저희 스승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 회사를 법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적 인간, 여기도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사명이 있을 거고 이 사람에게도 철학과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제가 지켜봤던 이 경영학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의 대표들은 일단 돈을 벌고 나서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반론을 하죠. 여러분들의 철학과 신념은 도대체 몇 살 때 세워주셨습니까? 일단 대기업에 입사하고 나서부터 세우기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자생적으로 경제적 어떤 수익을 얻고 나서부터 세우기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학창 시절부터 그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은 꿈이 있었고 인생이 연구로 갔던 그 시간을 보탰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수많은 후배들이 벤처에 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올 때면 일단 저는 상담을 잘 안 하거든요.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근데 한마디는 꼭 합니다. 어떤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19은 비즈니스로 대답을 합니다. 아 저요?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아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전문가도 아니니까 그냥 어떤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까? 기업 자체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이 만들고 싶은 법적인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회사를 창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라를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런 신념에서 이런 5가지 가치를 뒀고요. 그 위에 탁월함이 먼저가 아니라 그 위에 탁월함이라는 비즈니스 목표를 뒀고 그렇게 굿 컴퍼니는 굿맨이 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 생각으로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굿 컴퍼니가 되기 위해서 종교적 집단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요. 영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기업도 아니고 불교적 기업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배웠던 기업의 정의를 살리고 싶은 그런 회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혹시 다르게 배우신 분 있으시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꾸 쳐다봐요. 어떻게 쳐다보냐면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너희는 돈이 있으니까 너희는 뭘 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래도 안정화됐으니까 아니요 저희는 돈을 벌지 못했던 2010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100원이 있으면 그 100원을 어떻게 나눌까를 또 함께 고민했습니다. 100원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친구들이 제 창업 멤버들이 10시간 밤을 샜다면 이 돈을 어떻게 나눌지도 10시간가량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완전한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밌는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 회사의 가장 뿌듯한 시간이었는데요. 올해 초에 시사저널에서 주관하고 양당 대표가 다 참석하고 국회의원들 높으신 분들 다 오고 뭐 안철수 씨도 오기로 했는데 그날 못 오긴 했지만 국무총리도 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은 대기업의 CEO들이 모여서 한 큰 행사를 열었는데 그 행사의 주제가 바로 굿컴퍼니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상한 가배 횡포나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약간 정치적 제스처도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정말 럭셔리한 행사였고요. 큰 행사였고 거기에 굉장히 VIP들만 쫙 모였는데 제가 국내 기업 사례 발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개가 선정되었는데 하나는 포스코였고요. 하나는 이름도 없는 핸드 스튜디오였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날
청바지에 이렇게 티셔츠 입고 그 행사장을 가로질러서 무대 맨 앞에 있는 강사석에 딱 앉았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술렁거리면서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구 뭐지? 저 친구 왜 여기 왔지? 자기 급에 안 맞는 친구가 온 거죠. 그리고 이 브루시 한번 보고 저 얼굴 한번 보고 저는 그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 눈빛. 근데 포스코의 기업 사례 발표가 20분간 했고요. 저희 차례가 돼서 20분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20분간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거기에는 한국의 유명한 경영학과 석학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를 경멸의 눈빛으로 보던 그분들이 갑자기 제가 끝나자마자 쉬는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제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의 CEO도 줄을 서기 시작했고요. 국회의원들도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그 줄이 행사장을 반에 쫙 가로로 가로지르더니 이렇게 막 꼬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온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감동을 받았다고 악수를 청하는 분도 있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명함 한 장만 주십시오. 라고 그 줄이 있는데 쉬는 시간 20분이 다 되도록 그 줄이 안 없어져서 쉬는 시간이 40분간으로 연장됐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에요. 더 놀라운 경험은 뭐냐면, 그러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제가 항상 무대가 끝나면 회사로 돌아가는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업에 충실하고자 돌아왔는데 그 대기업의 CEO 분들께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장님들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뭐라고 보내주셨는지 아십니까? 내용은 이랬습니다. 젊은이들, 우리가 잘못 살아왔네. 나는 큰 기업은 만들었지만 존경받는 기업은 못 만든 것 같네. 나는 돈은 벌었지만 성공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네. 그런 메일들이 수없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가장 뿌듯한 시간이었고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또 있는데 감사합니다. 또 예상되는 거였는데 뭐였냐면 93.7, 94.6이 뭘까요? 이게 하나는 뭐냐면 2010년도에 직업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93.7이고요. 2012년에 94.6이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경영학 출신인데요. 조직 만족도가 70%가 넘어가면 공산당입니다. 근데 93.7, 94.6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저 때 복지제도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가난했으니까요. 저 때 저 회사에서 밥도 못 사줬고요. 간식은커녕 한 달에 한 번 놀러 나가는 게 이제 8,000원짜리 영화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돈 꺼내는 게 제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제 돈으로 8,000원 영화 사주고, 그때는 다 가지고 있는 고충이 있을 건데 저희가 은행을 갔는데 법인카드를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용거래가 없고 잔고가 없다고. 그래서 제 카드를 굉장히 많이 썼던 기억이 나는데 복지제도 2개밖에 없고 16밖에 없는데 만족도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반증하는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요. 2011년에 4명 뽑는다고 공고를 냈는데 32명 지원했고요. 거의 지원 안 한 거죠. 중소기업 인력 낭비하기 힘들잖아요. 2012년에 4명 뽑는다고 했는데 500명 지원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복지제도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오히려 2011년 때는 각종 채용 사이트에 일주일에 몇백만 원짜리 돈 쓰가면서 막 메인에 올리고 막 이랬는데도 4명밖에 지원, 32명밖에 지원 안 했고요. 2012년대는 그냥 페이스북에만 공고했습니다. 저희 요즘 방침이 페이스북이나 공짜로 채용 사이트에서 해준다 그러면 내고요. 아니면 그냥 회사 홈페이지만 올립니다. 근데 이야기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2011년에 이렇게 막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는 스타트업이라는 약점을 더 보완하려고 저희요. 이 업계에서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1위고요. 유망하고요. 첫 해부터 돈 벌었고요. 막 이렇게 냈더니 4명 뽑는데 32명밖에 지원 안 했는데 2012년부터 모든 걸 다 바꿨습니다. 1위 뭐 이런 거 안 하고요. 저희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기업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희 회사 면접 오면요. 희한한 면접입니다. 면접을 온 사람한테 질문을 하지 않고요. 저 반대로 질문을 하십시오라고 묻습니다. 왜냐? 당신이 많은 정보를 알고 갔음에도 이 회사를 선택하면 맞습니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막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설명합니다. 근데도 4명 뽑는데 500명이 지원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업 사례 발표를 했을 때 포스코의 매출이 60조였습니다. 저희가 30억 했거든요. 2만 배예요, 차이가. 진짜 2만 배 숫자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출 30억짜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60조를 일으키는 왜 대기업은 하지 못하는 걸까요? 과연 정말 이거를 할 수 있고 없고 차이가 양적인 문제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현명하시니까 다른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의 끝났는데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굿 컴퍼니를 만들고 싶으면 기업을 사람으로 바라봤을 때 굿 휴먼. 그러면 누구의 사상이 제일 많이 투입될까요? 네, 당연히 대표의 사상이 가장 많이 투입되죠. 모든 정책과 의사결정을 대부분 스타트업 때에는 대표들이 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의 철학과 사상을 조금 나누고 여러분들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10분 안 남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분 누굴까요? 네, 크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 이제 소개하고 네트워킹 시간인데요. 그러려면 좀 얼굴 긴장을 좀 풀어야 될 거니까 네, 배트맨 맞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죠. 그럼 문제를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언맨. 차마 이 쉬운 문제 대답하기조차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도 쉬운 문제죠.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히어로는 누구일까요? 네, 좋아하시는 영웅인가 보군요. 미국 영웅의 상징이라고 하는 바로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아마 대부분 맞췄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사랑하는 영웅, 가장 유명한 영웅, 히어로죠. 그럼 제가 진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영웅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그 영웅이 누구인지를 맞출 수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심볼이 있죠. 그럼 제가 정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논리법에 의해서, 연역법에 의해서 모든 영웅들의 가슴에는 자신만의 심볼이 그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려져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였냐면 헐크.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린. 그 피부색을 가진 영웅은 헐크밖에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대부분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기 시작했을 때 신기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고향이 포항 촌놈이니까 누나가 많습니다. 누나가 조카를 낳았는데 5살, 6살, 7살 가장 말을 안 듣는 조카들이 고향집으로 가끔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조카를 돌보는 역할이 제 담당이거든요. 그럼 제가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TV에 나오는 만화 영화를 그냥 틀어줍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어느 날 보내고 있는데 만화 영화에서 슈퍼맨이 나왔습니다. 조카들이 너무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장면이 무슨 장면이었냐면 악당이 여주인공을 잡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슈퍼맨이 보통 긴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네, 아마 생각나실 건데요.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가기 시작하더니 자기 셔츠를 이렇게 두두둑 멋지게 뜯으면 이 찢어진 셔츠 사이로 S자가 딱 보이면서 출동 준비를 하는 거죠. 다 아시죠? 그 명장면.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 조카들이 이 슈퍼맨이 셔츠를 두두둑 뜯었는데 이 S만 보자마자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슈퍼맨 출동한다, 슈퍼맨 출동한다 그러면서 방을 막 자기들끼리 뛰어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슈퍼맨은 출동도 하지 않았고요. 아직 악당을 무찌르지도 않았는데 제 조카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빠른 비트의 음악이 흘러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곧 있으면 슈퍼맨이 악당을 무찌르고 여주인공을 구해낼 거라는 걸 상상하기 시작했죠.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요. 영웅들의 가슴에 있는 심볼만 보아도 그를 통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를 기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SF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마블스가 매년 내놓는 그런 시리즈들이 있는데 그 포스터만 나와도 이런 포탈이나 이런 영화 사이트에 가면 영화가 개봉되지도 않는데 포스터만 공개됐는데도 막 사람들이 흥미진진 별 5개 줘놓고요. 이미 줘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철회를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정의가 사람들은 진짜 영웅들이라면 그 영웅들의 가슴만 보아도 그를 통해 일어날 이야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죠. 여러분도 충분히 연산이 가능하실 건데요. 영웅이라는 것은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볼을 통해서 어떤 흥분을 주고 어떤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영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는 이 경제사회에서 정말 수많은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재산이 몇 천억 되고요. 몇 백억 되고 수많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영웅이라 부르고 싶지 않은 많은 분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웅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한테 해당 사항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저를 찾아오는 많은 벤처를 꿈꾸고 있고 스타트업을 꿈꾸고 있는 젊은이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저는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저는 세상이 놀랄 만한 그런 서비스를 내놓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히어로,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 세상을 바꿀 만한 훌륭한 기업을 만들고 싶은 미래의 영웅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어떤 심볼이 있습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가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저는 질문을 하죠. 그러면 바꾸고 싶은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거는 고민해 왔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죠. 물론 이것을 고민하든 고민하지 않든 여러분들의 돈을 벌고 수익을 내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어쩌면 수익에 오리엔트되어 있으신 분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악당으로 불릴지 영웅으로 불릴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웅들은 이력서를 쓰지 않습니다. 배트맨이 이력서를 쓰면 어떻게 씁니까? 뭐 어제 470명을 구했고 뭐 경력사항에 악당 2명을 체포했으며 쓸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을 바꾸고 싶은 미래의 영웅들이라면 여러분만의 이야기와 여러분만의 기업 가치를 만드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제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20살 때 이제 끝입니다. 3분 남았다고 사인을 줘가지고 제 신념과 가치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20살 때 포항 촌놈이라서 지하철을 처음 탔습니다.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친구랑 중국으로 배낭여행을 가기로 해서 서울에 처음 올라왔어요. 그전에는 잠시만 들렸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지하철을 못 타니까 친구가 서울역 1호선에 나왔어요. 마중을. 친구를 따라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러 안내를 받고 가고 있는데 친구가 저를 놀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준이야, 지하철을 탈 때는 신발을 벗고 타야 된다.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처음 타니까 혹시나 진짜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건 아닐까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탔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지하철을 처음 탔는데요. 제가 막 신기해가지고 지하철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7월의 여름날, 8월의 여름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에어컨이 이렇게 시원하게 틀어주지 않아서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 2다리가 없으신 지체장애인이 바닥에 몸을 끌면서 저희 칸으로 문이 열리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이내 공중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고로 2다리를 잃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제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저는 촌놈 출신이니까 모두가 그분을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신기했죠? 제 눈에는 신기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이해합니다. 저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분 도와주자. 그때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주머니에 뒤졌더니 까까머리 포항 촌놈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 갈 돈이 이미 총무한테 다 냈고 몇천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천 원을 꺼내서 이렇게 앞으로 몇 발자국 걸어 나가서 그분이 가운데 이렇게 엎드려 계셨거든요. 이렇게 돈을 드렸습니다. 촌놈은 돈을 줄 때도 그냥 안 줍니다. 아저씨 힘내세요 꼭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아저씨 힘내세요라고 돈을 딱 건넸더니 그 아저씨가 저를 한번 딱 쳐다보더니 돈을 받는 대신에 제 손목을 덥석 잡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서울은 고맙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건가? 근데 그분이 제 손목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떠듬떠듬 얘기해 주셨습니다. 학생, 돈은 됐는데 혹시 내 이야기를 지금 잠시 들어줄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당황했지만 촌놈은 원래 겁이 없습니다. 아마 촌 출신들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버스가 가득가득 차면 촌놈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앉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처음 탄 지하철 1호선 바닥에 그냥 양반다리라고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미 눈시울이 조금 붉어진 모습으로 저한테 떠듬떠듬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얘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사고로 2다리를 잃었을 때가 지금 제 나이는 30대 초반이었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보니 아기와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아기를 데리고 도망가고 없더래요. 그래서 늙으신 홀어머니만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두 다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나는 이제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자살 시도를 했답니다. 근데 죽었다 생각하고 눈을 뜨면 병원에서 눈을 뜨고 죽었다 생각하고 눈을 뜨면 병원에서 눈을 떴답니다. 사람 목숨이 질기다는 걸 그때 알게 됐대요. 그 뒤부터는 절망적인 세상이었답니다. 나는 세상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웃 사람들이 수소문을 해서 지역단체에서 장애인 교육을 받으면 고용을 시켜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지역단체 교육을 받고 공장에 취업을 했답니다. 옛날처럼 사무직은 아니지만 생산직에 취업을 하게 된 거죠. 너무 기뻤답니다. 나도 할 일이 생겼고 나도 돈을 벌 수 있고 나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근데 굉장히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 뒤에 사장님이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자기를 때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도 꾹 참았답니다. 이 일마저 그만두면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진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그 사장님 월급도 주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나왔답니다. 마지못해. 그리고 진짜 죽어야 했다는 생각에 확실하게 죽자는 생각에 생칼로 여기를 그었답니다. 저한테 이걸 보여주셨어요. 흉터를. 근데 안 죽더래요. 계속 그냥 누워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쓸모도 없는 인간 나가서 구걸이라도 해. 너희 엄마는 지금 폐지 죽고 다니면서 너 키우잖아. 이런 비난의 소리가 많아졌대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오늘 처음 출근을 한 겁니다. 지하철에. 근데 신기한 게 저는 지하철을 처음 탔는데 제가 그분의 첫 손님인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내 어쩌면 여러분들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20살짜리 제 상식으로 들어도 이 세상이 좀 언페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20살짜리 깎아머리 청년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런 약속을 해버리고 말입니다. 촌놈은 용기가 있어서 좀 멋있는 말을 잘합니다. 아저씨, 제가 20살인데요. 제가 어른이 되면 꼭 아저씨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토시는 안 틀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교인인데요. 돈은 없지만 혹시 아저씨로 해서 잠시 기도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저씨가 대답 대신 손을 모으더라고요. 처음 탄 지하철에서 별의별 걸 다 한 거죠. 뭐 부흥회를 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기도를 잠시 드린 사이에 친구가 내리고시 지나쳤다고 제 등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가려면 배낭이 크거든요. 배낭을 선반에서 꺼내서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라고 급하게 내리는데 마지막 아저씨 그 얼굴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뒤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그 아저씨가 이 바닥에 몸을 끌면서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데 두 손을 이렇게 딱 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살 거야? 난 꼭 살 거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해봤죠. 왜 그 20살짜리 깎아머리 청년이 했던 그 철없는 약속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약속에 그분은 됐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셨을까? 아마 그분이 사고를 당한 이후에 아무도 그에게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많이 아팠지 괜찮아라는 위로는 해줬겠지만 그에게 앞으로 네가 살아갈 세상이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해주지 않은 거죠. 근데 20살짜리 깎아머리 청년이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사고 당한 이후로. 그리고 그날 그 사건 이후로 그분과의 약속이 제 인생의 신념과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운 대로 살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시간 수많은 유혹과 아픔 속에서도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저희 회사의 가치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굿컴퍼니나 좋은 기업이나 정말 세상을 바꾸고 싶은 훌륭한 기업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제가 텔레비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냐면 텔레비전에 나올 법하게 정말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 싶으시다면 텔레비전이 아니라 테러비전하는 그런 기업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은 오히려 쉬운 것에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다시 그 처음부터 돌아가서 내가 정말 왜 기업을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기업, 곧 사람을 만들고 싶은지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